역사 완성자 김사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21강이고요. 신항로의 개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예전에는요, 제가 꼬마 때만 해도 그런,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이런 거 많았습니다. 신대륙 발견, 뭐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런 용어를 웬만하면 지양하자고 사람들이 합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신대륙 발견이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누구 중심적인 사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서구 중심 사상이에요. 그게 왜 신대륙입니까? 그 전부터 그 땅에 살았었던 원주민들이 분명히 있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 대부분의 많은 역사가 서구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말이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요. 교과서 서술도 거의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로는 맞겠죠. 지금까지는 지중해 중심에서만 이루어졌었던 그 이제 항로가 이제는 새로운 항로가 나오게 되면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게 되어 이제 유럽인들한테 알려지게 되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아마 여러분이 강의 쭉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개척의 역사고 자신들에게 상당히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살았었던 원래 살았었던 원주민들에게는요, 상당히 가혹한 역사이면서도 아픔의 역사고 왜곡의 역사일 수 있었다라는 것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항로의 개척을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배워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메리카 문명이 되겠습니다. 아메리카 문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메리카 문명 자체가 아마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항로의 발견과 함께 같이 보기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다뤄드립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마야 문명입니다. 마야 문명입니다. 자, 이 마야 문명은요, 어떤 교과서에 보니까 6세기에서 10세기라고 나오고요. 또 다른 교과서에 보니까 또 4세기에서 10세기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교과서도 약간의 차이점은 바로 있는 그런 문명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했던 지도 중심으로는 6세기에서 10세기경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저 위치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지금 이제 유카탄 반도 근처죠. 멕시코 좀 밑쪽에, 멕시코만 밑에 여기 나오는 데가 이제 이 마야 문명 한 6세기에서 10세기 정도에 등장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마야 문명인데요. 마야 문명이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것 같긴 않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 봐둬야 되는 건 이 피라미드식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요 말은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영의 개념이 있었다 하는 것과 20진법이 있었다. 20진법을 사용하였었다. 이러한 것들 정도가 마야 문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마야 문명보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기적으로 조금 지나서 나오는 문명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과거에는 아스텍 문명, 아스테크 문명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는데요. 이제는 교과서 용어가 좀 다 바뀌었더라고요.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아스테카 문명이라고 나옵니다. 아스테카 문명입니다. 약 13에서 16세기까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역시 에스파냐에게 이 멸망을 당했었던 이 아스테카 문명이 있습니다. 아스테카 문명이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이 아스테카 문명의 수도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도가 뭘로 나와 있냐면요. 테노치티틀란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도시이고 수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아스테카
여기 테노, 치티, 틀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냥 테테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그림 문자를 쓰기도 했고요. 그림 문자를 쓰기도 했었고요. 달력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었지만 그렇지만 누구 16세기 경에 누구에게요? 에스파냐에게 멸망당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에스파냐에게 멸망당한다는 거. 요게 아스테카 문명이었었다라는 거. 위치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여기 아스테카 문명입니다. 테노, 치티, 틀란 나와 있죠? 대표적인 도시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주셔야 되는 게 안데스 산맥, 안데스 고원에 있는 바로 이 잉카 문명 볼 겁니다. 잉카 문명. 잉카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이 마추픽추라든가 그 다음에 뭐 쿠스코 이런 대표적인 도시들 있거든요. 이런 이름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으로 오셨어요. 자, 그 아스테카 문명과 거의 동시대에 있었지만 이 아스테카 문명이 지금의 이제 멕시코 일대, 멕시코 남부 지역 일대, 그 지역이라면 여기에 있는 이 잉카 문명은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위에 위치적으로 하니까 그냥 제가 요 밑에다 그냥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대니까 밑에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옆에다 쓸게요. 네, 여기로 가겠습니다. 잉카 문명입니다. 아마 잉카 문명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잉카 문명이 있습니다. 잉카 문명도 시기적으로는 저 교과서에 보니까 13세기에서 16세기경 정도에 활발하게 등장했었던 걸로 나와 있고요. 특히 잉카 문명 하면 이 마추픽추는 정말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높은 산지에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의 현대인들이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이게 뭐 미스테리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수도가 나올 수 있겠죠. 수도는요, 쿠스코. 그렇지만 이 쿠스코보다 이 잉카 문명 하면 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마추 픽추. 요 단어 나오면 요거 잉카 문명이구나.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저희 아까 지도에서도 봤으니까요. 그거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들은 이들의 특징 몇 개 가겠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했었다라는 거. 태양신 숭배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많은 교과서에 요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들은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자가 없었지만 분명히 의사소통도 가능했었고요. 그러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있었어요. 뭘로 했었냐면 새끼줄 문양으로 나타냈었는데요. 새끼줄에 그 매듭으로 자신들의 의사소통을 결정했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키프라고 해요. 키프. 문자는 없었지만 새끼줄 문양으로 이 매듭으로 의사소통을 했었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 키프라고 한다라는 거.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잉카 그 문명은요. 개당신 농법도 많이 나타났었고요. 농법. 이 개당식 농법으로 어떤 것들, 옥수수라든가 감자 등등을 많이 이제 재배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16세기 경에 누구에게요? 맞습니다. 에스파냐에게 멸망을 당했었던 게 바로 이 잉카 문명이라는 것도 같이 하나 더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배우는 아메리카의 문명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메리카 문명, 아스테카 문명이라든가 잉카 문명이 각각 이 에스파냐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메리카로 진출하게 되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무엇라고 합니까? 신항로의 개척이라고 합니다. 신항로의 개척이라고 합니다. 자, 신항로의 개척의 배경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항로가 왜
개척되게 되었을까요? 혹은 개척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당시 동방 산물에 대해서요. 이 이슬람 상인들로 대표되는 이슬람 상인들이 갖고 와서 이 유럽에 팔았었던 그 상물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이게 동방 산물이라고 하는데, 이 동방 산물로 대표된 게 뭐냐면 향신료예요. 향신료, 뭐 비단 등으로 대표되는 이것에 대한 수요가요, 가면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저기 이슬람이나 이런 데에서 중간으로 마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진을 남기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하는 거 아니야.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이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는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이런 데는 몇 단계가 더 거쳐서 오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도 한번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것을 더 가져가 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점 높아졌습니다. 요때 이제 요 시기 전에 당시에 유럽에 알려졌었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마르코 폴로에 썼던 글이죠. 그게 뭡니까? 동방견문록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터 존이라고 해서 당시에 프레스터가 성직자라는 말이거든요. 그 성직자 존이 만든 국가가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전설처럼 내려왔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저 힘이 센 이슬람 세력과 힘을 합쳐서 한번 우리가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프레스터 존이라든가 동방견문록 이런 것들이 전해지게 되면서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강해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수요가 있고 호기심만 있다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시에 과학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라면 도저히 갈 수 없었겠죠. 근데 이때쯤 마침 뭐가 많이 발전해 줍니까? 과학 기술이요. 발전하게 됩니다. 이 당시 발전했었던 과학 기술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항해를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겠죠? 예,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보급되면서 이제는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이죠. 그다음에 항해술 등등이 상당히 많이 발전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요게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전 사람들만 하더라도 바다가 있으면, 특히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저기 가면 바다가 떨어져 죽는 줄 알았다라는 대부분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구는 마치 구와 같아. 엄청나게 큰 구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마치 구와 같아 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구형설이라고 합니다. 지구 구형설이 있었어요. 지구는 구와 같은데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네?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맞지? 진짜 이러면 우리 진짜 한번 가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누가요? 이제는 유럽의 변방이나 마찬가지였었죠. 이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신항로를 개척에 지원해 주게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열리게 되었었던 게 바로 요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둬야 될 건요, 각각에 있는 나라들이 지원해 줬어요. 첫 번째, 이 포르투갈이 지원해 줬었던 그런 인물들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포르투갈 지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들과 거의 경쟁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에스파냐가 지원해줘서 성공했었던 또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보시면, 특히 남자친구들 축구 좋아하시죠? 어디 축구 좋아하십니까? 에스파냐 리그 좋아하시잖아요. 프리메라 리가.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남미 선수들, 남아메리카 선수들이 꽤 많이 와 있죠. 브라질이라든가 뭐 아르헨티나 이런 선수들 꽤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언어가 같아요. 브라질은 포르투갈, 공용어가 포르투갈어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남미의 국가들은 에스파냐어입니다. 그게 바로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자, 그럼 그 인물들 한 명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진 하나 보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바로 이게 신항로의 개척의 결과로 등장했었던 것인데요. 요 지도에서 보시면 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라는 사람이 희망봉을 발견합니다. 1488년의 일인데요. 희망봉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뭔가 이 신항로 개척에 희망을 얻게 되었었고요. 그 이후 이 콜럼버스가 여기는 이제 신대륙이라고 하는데 신대륙이란 보단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게 되죠. 서인도 대교를 이제 발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스코 다가마가 내가 다 가마! 그러면서 인도까지 갔다 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게 되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뭐 마젤란이라든가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마젤란은 세계 일주를 성공하게 되고요. 아메리코 베스푸치는 아주 큰 이 아메리카 대륙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아메리카, 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대륙이 아메리카가 된 이유가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가 됐던 것이겠죠. 자, 이들의 행적들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포르투갈에서 지원해 줬었던 인물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입니다. 이름이 엄청나게 깁니다.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입니다.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요, 그 이름 긴 거에 비해서 한 거는 좀 간단합니다. 어디를요? 저희가 지금 저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이 지금의 그 남아공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거기 이제 끝점, 그 아프리카 대륙의 거의 끝 지점에 있는 그 지역, 거기가 어디입니까? 희망봉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희망봉을 발견했습니다. 1488년의 일입니다. 1488년에 일이었었고요. 자, 이렇게 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이렇게 희망봉을 발견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요. 에스파냐는 좀 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콜럼버스가요. 콜럼버스가요. 이제 발견하게 되죠. 이게 언제냐면 콜럼버스가 심을 발견하는데 이 아메리카 대륙 자체를 발견했던 건 아니에요. 어디 있었냐면 서쪽으로 가다 보면 사실 이 콜럼버스가 진짜로 발견하고자 했던 건 뭔지 아세요? 보이시는 것처럼 진짜로 발견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인도예요. 그런데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섬이 발견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 있는 섬이 발견되거든요. 이 콜럼버스는요, 죽기 전까지 자기가 인도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서인도 제도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콜럼버스가 발견했던 건 뭐라고요? 맞습니다. 서인도 제도를 도착합니다. 서인도 제도를 도착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도착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그랬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르투갈도 다시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인도 찾아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것이겠죠. 그래서 누굴 보냈냐면 내가 다 가마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스코 다가마. 이름부터가 뭔가 이 탐험가의 모습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가마라고 얘기했었던 이 바스코 다가마가요. 어디를 발견하게 되냐면 요거가 제일 중요하죠. 어디를 발견하게 되냐면 인도 항로를요. 개척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바스코 다가마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혹시 장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배 정도 이득을 남기면 많이 번 거겠습니까? 몇 배 정도? 한 2배 정도면 어떨까요? 내가 10,000원에 사왔는데 20,000원에 팔아요. 장사 수완으로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바스코 다가마는요, 향신료를 인도에서 가져와서 직접 갖다 파는데 60배를 남겼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의 경제적,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다들 가고 싶어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다는 거. 막 약 60배 이상의 그러한 경제적 그 부를 안겨주었었던 이런 인도 항로가 개척이 되는 게 바스코 다가마. 이름부터가 상당히 이제 호전적입니다. 그런 느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등장했었던 인물, 그가 누구겠습니까? 젤란
마젤란입니다. 마젤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젤란의 항로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가시면요. 자, 보세요. 여기 빨간색이 마젤란이거든요. 마젤란이 시작했습니다. 갑니다. 남아메리카 지나서요. 갑니다. 이젠 어디로 갑니까? 태평양으로 갑니다. 태평양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왔을까요? 여기로 왔겠네요. 한참 지났습니다. 태평양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의 죽어가기 직전쯤에 만난 데가 필리핀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필리핀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마젤란은 죽어요. 마젤란은 죽고 이 나머지 있었던 이 선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선원들이 마젤란은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인도양을 지나서 아프리카 지나서 자신들이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가 이루어졌었던 게 바로 이 마젤란의 항해였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텐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요 1519년에서 22년까지 3년에 달하던 아주 긴 여행이었습니다. 3년, 4년에 달했던 아주 긴 여행이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은 세계에서 최초로 일으켜낸 최초 세계 일주였었다라는 거. 자, 세계 일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봐줘야 될 건 뭐가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증명되었습니까? 지구가 구라는 게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지구 구형설을 뭐 했었다? 입증했었다라는 거. 요거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의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이 확인이 되면서 저희 대륙 자체를 아메리카라고 이름 짓게 되었었다는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물들 각각의 요 인물들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희망봉 발견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름이 몹시 길죠? 그래서 희망봉입니다. 콜럼버스 잘 아실 거고요. 서인도제도 이제 도착했었고요.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 항로 개척, 마젤란은 최초의 세계 일주했었고요. 지구 구형설을 입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견되었었던 혹시 나타났었던 이 아메리카 대륙은요 결국에는 이 에스파냐인들에 의해서 문명이 파괴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문명이요? 아스테카 문명과요? 잉카 문명이요? 각각 멸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물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겠죠.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멸망에 의해서 나타났었던 이 아메리카 대륙의 문제를 보기 전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로부터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이 유럽 사회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럽 사회 내에선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건 지금부터 꽤 나올 겁니다. 자, 이 신항로 개척에 따른 유럽 사회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유럽 사회 영향, 변화 이런 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무역의 중심지가요. 이동했겠죠.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했을 것입니다. 원래는 어디에서요? 르네상스가 왜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었죠? 지중해의 가장 중심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지중해 중심의 이 무역이요, 어디로요? 대서양 중심으로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자, 또 하나, 이들이 이 식민지 삼았었던 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요,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이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가 봐둬야 될 건 바로 이 은의 유무입니다. 멕시코 근처에서 어마어마한 은이 그냥 나왔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에서는요,
총 뭐 4만 명이 넘게 이 은광 개발에 집중하게 되면서 막대한 양의 그런 은이 들어오기도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막대한 양의 은이 유럽 사회에 강타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났었던 변화가 뭐였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격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걸 설명해 주면요, 가격혁명이면 그냥 이것만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렇게 외운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움직임이냐. 자, 우리 물건이 저 옆에다 이쪽에 쓰겠습니다. 자, 여기 물건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화폐, 돈이요, 100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은이 유입됐습니다. 은은요 거의 화폐나 마찬가지예요. 뭐 은이 많이 유입됐으니까요. 그럼 뭐 돈처럼 그냥 사용하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이 는 겁니까? 화폐가 는 겁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는요, 은이 유입됐다는 건 화폐가 늘어난 것이겠죠. 화폐가 200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 전까지는 물건과 화폐가 100개 100개였으니까 몇 대 몇 교환이에요? 1대 1 교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화폐가 200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물건 하나 주면 화폐 몇 줘야 돼요? 2개 줘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파란색 상황입니다. 파란색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물건 하나 받을 때 화폐 하나만 주면 됐는데 이제는 물건 하나 받을 때 화폐 2개 줘야 되잖아요. 화가는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물건의 가치는요, 이걸 물가라고 하죠. 예전에 물건은 물건 1개 주면 화폐 하나 정도면 됐었는데 이제는 물건 하나 주면 화폐를 2개 받네요. 그러면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올라간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물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요게 파란색으로 한 게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요게 만약에 화폐가 줄어들면 요거에 대한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리하자면 여기에 있는 이 가격혁명이란 물가 상승 내지는 화가 하락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즉, 이 가격혁명이라는 말은 무엇을 갖고 오게 되었었다?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었다. 폭등하게 되었었다. 요 말이 포인트라고요. 주로 시험 문제는 이런 걸로 물어봐요. 물가가 폭등했었다. 뭐에 의해서? 아메리카 지역에서 들어왔었던 막대한 양의 이 은에 의해서 가격혁명이라는데 요거는 우리말로 더 편하게 물가가 폭등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더 편하고요. 조금 아마 어렵게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란다고 하면 화가가 하락했다. 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까지는 안 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쨌든 자본이 많이 쌓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대자본이 축적될 거 아닙니까? 대자본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자본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전에는 뭐 이제 좀 뭐 가게도 조그맣게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가게도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주 대규모의 그러한 상행위가 일어날 수 있었겠죠. 자, 이 대자본의 축적으로 아주 그 무역의 규모라든가 혹은 상행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을 무엇라고도 합니까? 상업 혁명이 일어났다 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자본의 축적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것은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새로운 작물, 신작물이 전래되었습니다. 이때 들어왔었던 전래되었던 신작물은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감자, 고구마, 담배, 옥수수 등등, 땅콩 이런 것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요게 유럽 사회에서 나타났었던 변화들입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 보면 저희가 할머니가 옛날 말씀하실 때 뭐 옛날에 호랑이가 피던 담배 피던 시절, 거짓말입니다. 잘 몰라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요, 그게 조선 중기에서 후기 넘어가면서 들어와요. 조선 후기 때 들어왔던 게 바로 이 담배, 이런 거, 감자, 옥수수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유럽에 소개되었던 게 신학로 개척의 결과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었더라고요. 아시겠죠? 이러한 움직임들 전체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봐주셔야 될 거는
요 두 개 무조건 기억하십니다. 가격혁명, 그 다음에 상업혁명이 이것에 대한 결과물로 등장했었다라는 거. 자, 이러한 배경들 가운데 이들은요, 이렇게 성장했었던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이 나타났었던 대자본주 축적되었었고요. 많은 양들이 들어왔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상공 시민계층이 성장하게 되는 하나의 큰 밑바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 봐둬야 될 게 있죠. 어떤 움직임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 멸망당하고 나서 이 아메리카의 문명이 멸망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메리카에서 이제 행해졌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들은요,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명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서 보시면서 아셨던 것처럼 금이라든가 은 등을요, 채굴하게 유럽인들이 시켰었습니다. 요때 그래서 나오는 말 중에 금은 채굴 중에 나오는 말 중에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 광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포토시 은광산입니다. 심할 때는 이 은광산에만요 1년에 10,000명이 넘는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해서 막대한 양의 은을, 지금의 볼리비아에 있는 그런 이제 은광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었다라는 거,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축소되었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근데 우리가 그냥 제가 흔히 생각할 때는 전염병은요, 오히려 저기 아메리카 지역에 갔었던 그 유럽인들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계속 있다 보면 뭐 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지역에 이 뭐 천연두라든가 이런 게 전해주게 되면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금은을 채굴하는데 막대한 양의 노동력을 갖다 쓰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그 인구가 계속적으로 이제 축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면 플랜테이션입니다. 플랜테이션이 등장했습니다. 이 플랜테이션을 운영했었는데요. 이 플랜테이션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주민의 노동력으로 아주 대단히 농장을 짓는 것이겠죠. 뭐 담배라든가 옥수수, 뭐 사탕수수 뭐 등등을 그런 이제 재배했었는데요. 자, 근데 원주민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었죠? 인구가 많이 줄어갖고 더 이상 이제 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보면 진짜 좀 약간 이 서양 사람들은 정말로 좀 약간 심했다 싶을 정도의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 원주민의 노동력이 안 되니까요, 여기다 플러스 해서 누굴 잡아옵니까?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을 잡습니다. 인간 사냥입니다. 노예 사냥입니다. 잡아서요, 그들을 노예선에 태워서 아메리카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것을 경영하게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흑인 노예. 흑인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서요, 아메리카로 데리고 와서 이 플랜테이션을 해서 노동력을 이제 하게 했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는 게 혼혈인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나타났었던 혼혈일들이, 이것도 이제 뭐 하면 뭐 혼혈일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 백인 남성들이요, 그 지역에 있었던 아메리카의 원주민 여성들과 이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그 인종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들 우리 누구라고 하냐면 메스티소라고 합니다. 그들이 점점점 지금은 사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지역 전체 내에서도요, 아주 순수 혈통의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렇게 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던 게 언제였습니까? 그 이 아메리카가 이 유럽에 점령당한 이후에 나타났었던 문제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정말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교과서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막대한 사람들을 죽이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들을 이제 폭압적으로 대했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의 문명이 파괴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었었던 게 바로 이 아메리카의
그러한 상황이었었다라는 거. 자, 이러한 이 눈물, 피눈물은 결국에는 유럽 사회 내에서는 나름의 대자본도 축적하면서 여러 좋은 일들,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면들의 이면에는 이들의 눈물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요. 언제나 우리도 모르게,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서구 중심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무조건 서양은 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그러한 그 얘기들을 혹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의 세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구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뭐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행 갔다 왔어. 그러면 동남아시아? 그럼 뭔가 좀 약간 싼티가 나는 느낌이 있고요. 나 유럽 갔다 왔어. 그럼 뭔가 되게 뭔가 좀 뭐 잘한 거 같고 아주 뭐 고급스러운 데를 갔다 온 거 그러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갔다 보세요. 동남아시아 여행은요. 뭐 물론 이게 거리가 짧아서 좀 가격적으로 싼 거 있지만 가면요. 대부분 다 좋은 데서 잡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 가서요. 유럽 배낭여행 한번 가보세요. 자는데 거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가고 우리가 또 바른 생각을 해나가는 게 사실 세계사를 배우는 주된 이유기도 하다라는 거 잊지 않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요게 이 마야 문명에 있었던 피라미드 신전이 되겠습니다. 뭐 이 크기도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게 아스테카 문명에 뭐가 있었다고 했었죠?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노치티틀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잉카 문명의 마추픽추.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 여기 다 구름이잖아요.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산 높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발견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들은 어떠한 기술을 가졌었기에 이것이 가능했었겠냐? 지금도 사실 상당 많은 그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이 잉카 문명 마추픽추가 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멕시코 원주민을 엄습한 천연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수의 원주민들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그게 없네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항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그냥 계속 전염병으로 이제 죽어나가게 되고요. 교과서 자료에 한번 살펴보니까 원래 이 멕시코 이 고산지대에 살았었던 원주민들이요. 이 서양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살았었던 인구가 몇 분의 몇으로 줄는지 아세요? 2,500만 명이 넘던 인구가 100만 명 가량으로 줍니다. 25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이제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바로 이 유럽인들이 전파한 뭐였었다라는 거, 천연두였었다라는 거, 전염병이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메리카 인구가 많이 축소되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산입니다. 포토시 은광산입니다. 요번 막 불을 밝혀가면서 지금 막 은을 지금 캐내고 있었죠. 어떤 해는 막 한 해에는요 13,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여기에 아주 집단으로 이제 이동되게 되겠었고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광산하면 이렇게 막 어쨌든 그 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도 사실 그 안전장치가 있어도 사실 위험하다는 게 광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원주민들의 안전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상당히 유럽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되었었던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이게 이제 흑인을 가득 실은 노예선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을 쭉 세우죠. 쭉 여기 지금 몇 층으로 해서 쭉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이렇게 놔뒀답니다. 배 제일 밑에다가 이들을 딱 실어놨었대요. 그리고 상당히 장시간 왜 아프리카에서 어디로 가요? 아메리카로 가야 되는 거니까 대서양을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건너가게 되는데요. 실제 이들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며칠 지나면 이게 막 이제 뭐 생리현상도 나타날 거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거의 생각지 않았대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을 배를 끌고 가면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는 그냥 죽어서 이 배에서 나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불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인간 사냥을 해서요.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아메리카로 그런 이동시키는 그러한 정말로 보면 좀 비인간적이죠. 그런 모습들이 자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런 이제 변화로 인해서 나타났었다라는 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텐데요. 요거는 조금 더 제가 확대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포토시 은광산 같은 데서요 모여집니다.
자, 모여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유럽으로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유럽은 뭐 물가 상승. 이걸 가격 혁명이라고도 표현하죠. 예, 그렇게도 이제 봐줬으면 좋겠고, 특히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에 의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은 그래서 은 중심의 화폐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게 뭐 있었습니까? 1조 편법, 또 청나라 가면 지정은제, 이런 거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아메리카의 은. 멕시코의 어마어마한 그런 은, 이런 은들, 뭐 포토시 광산의 이 은, 이런 것들이 모여지게 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주게 되었었다라는 거. 그 당시 이제 살았었던 유럽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사실은 이 아메리카에서 벌어졌던 이런 참상들을 알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2012년 6월 모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 지도에서 떡 나와 있다시피 요건 연도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와 있습니다. 요건 정확히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가는 봤더니 요렇게 지금 가 나와 있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 이건 지금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는 뭐겠습니까? 콜럼버스 찾아갈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나는 보니까 여기 가뜩 있네요. 이거 뭡니까? 내가 인도, 내가 다가마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스코 다가마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달을 보니까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출발해서요, 갑니다. 아메리카 대륙 지나서요, 태평양으로 갔고요. 어디로 나왔습니까? 여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지나서요, 다시 쭉 인도양 지나서 다시 이들에게로 돌아갔네요. 아, 세계 최초의 그 세계 일주가 사행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다는 뭡니까? 젤란 마젤란이 되겠습니다. 가는 콜럼버스, 나는 바스코 다가마, 다는 마젤란.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콜럼버스는요,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고 다음 강의, 다다음 강의에 배울 것인데요. 요거는 17세기에 등장했었던 문화에서 나오는 바로 그 우주관이 되게 과학에서 나오는 그런 우주관입니다. 저희가 우리 아직 배우진 건 아니지만 요거는 17세기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답이네요. 됐고요. 2번 볼게요. 자, 나입니다. 동방과의 향유 무역을 위한 것이 바로 이 바스코 다가마였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바스코 다가마는 여기서 인도 주변에서요, 거기서 향신료를 가져오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갔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2번 맞고요. 3번입니다. 다 보니까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였었다. 마젤란의 항해 일주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요, 가랑 다는요, 이 콜럼버스와 마젤란은요, 에스파냐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랬었죠. 그런 것들 4번 맞는 내용이고요. 5번입니다. 가나다는 요거는 설마 우리가 맞출 수 있겠죠. 항해술과 조선술이 발달로 가능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먼 거리, 원거리 항해가 가능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었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푸시기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이 나라와 관련돼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13세기의 아스텍 문명, 요게 이제 2010년 9월 이 모평이다 보니까 2010년까지만 해도 이제 교과서 용어가 아스테카가 아니라 아스텍 문명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스텍 문명이 발달하였었다. 이 나라의 수도는, 당시 수도는 테노치티틀란이의 대규모 계획 도시가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시코 멕시코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뭐 텍사스 전투에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미국에 뺏겼다. 당연히 멕시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입니다. 자,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어디에게 이제 점령당했었다고 했죠? 에스파냐에게 정념당했다고 했었죠? 기억은 아니고요. 자, 니은입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를 체결하였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란 건 뭐냐면요,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걸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내지는 나프타라고 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디귿은요, 유럽의 가격 혁명을 유발한 은의 주요 산출지였다라는 게 멕시코 맞습니까? 맞다고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리을입니다. 대륙횡단 철도의 완성으로 경제적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경제적 대륙횡단 철도는요, 이 미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멕시코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 몇 번입니까? 예, 3번이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간단하게 끝난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절대왕정 여기까지 한번 기분 좋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